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분명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는 것, 그걸 제대로 안다면 인생이라는 길이 뭐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걸 잘 몰라서 방황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 여정이 인생이 아닐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오래된 문학작품 속에서 인생의 길을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이죠. 양반전과 허생전 만나보시죠.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소설가죠. 다들 알다시피 호가 연암이고요. 그 당시 중국 청나라의 우수한 점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천하게 여겼던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죠. 박지원은 그의 나이 44살에 중국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이 있는 열하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때의 견문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 외에도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조선시대 올바른 양반상을 조명하기 위해 만든 양반전과 또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허생전은 양반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홍은동에 사는 이신 씨는 박지원의 양반전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동에 사는 이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디오 소설 듣는 애창자예요. 특히 김경란 아나운서 너무 사랑합니다. 특히 요즘 라디오 독서실에서 고대 소설로부터 근대 문학 작품을 소개하신다고요? 저도 고전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연암 박지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소설가이면서 실학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기발한 문자를 써서 여러 편의 한문 소설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열하일기, 연암집, 허생전 등이 떠오르네요. 특히 오늘 소개할 양반전은 당시 양반 계층의 타락상을 고발한 소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얼하게 정확하게 비판했다는 것은 그분의 다양한 묘묘를 볼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양반전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양반전을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 양반전과 허생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양반전, 박지원. 양반이란 사족, 즉 선비의 무리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매양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의례 몸소 그 집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의 환자, 즉 나라에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걷어들이는 곡물을 타다 먹은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군읍을 순시하다가
정선에 들러 환곡의 장부를 열람하고 대노해서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군량을 축냈단 말이냐 하고 곧명해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게 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 못했지만 무슨 도리가 없었다. 양반 역시 밤낮 울기만 하고 해결할 방도를 차리지 못했다. 그 부인이 역정을 냈다. 당신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니 고을에서 빌려온 곡식을 갚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랴. 양반 체면에 기침은 하고 그러세요? 양반이라 이거예요? 양반은 무슨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천석이나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만 좀 하시오, 부인. 흉유가사 종정이야. 자왈 유야거 종정하유. 우알 사야가사 우알은 무슨 종정이야. 그래도 마누라가 뭐라니 듣기는 싫은 모양이구만. 아래 것들이 듣겠소. 이미 듣고 있어. 심심아 콧구멍 털어주겠다. 아따 이거 우리 마님은 얼굴 뒤에도 눈이 달렸는가벼. 그러잖아. 강원도 감사가 역정을 냈다는디. 이러다 우리 날이 잡혀가는 거 아니여? 그렇게 되면은 우리까지 밥을 쫄쫄 굶을 텐데. 안 되겠다. 뭐 좋은 수가 있는가? 그저 기와집 사는 부잣집 하인을 내가 잘 아는디. 예. 가서 일러야겠네. 그런다고 무슨 수가 있간디? 그 부자는 양반도 아니잖아. 그래도 혹시 아는가? 돈 많은 장사치니까 우리 집 나으리 인자한 거 알고 무슨 수를 내줄지. 에이, 그 부자는 돈만 많았지 양반이 아니라서 양반들이 당하는 걸 고소해할지도 몰라. 혹시 모르는 거요. 양반을 도와줬다고 소문이 나면 그것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혹시 아는가? 뭐 말이야? 돈 많고 양반 아닌 중인들은 어떻게든 양반 돼보겠다고 혈안이 돼 있으니 이참에 줄을 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가? 하여튼 믿져봐야 본전인 게 다녀오더라고. 나 갔다 올 거구먼. 나 찾으면 산에 꼴배러 갔다 그래. 걱정 말고 딱 댕겨오시오. 이번 기회에 나도 양반 한번 해봐. 아니 진사댁 하인이 와서 뭐라 했길래 혼자 중얼중얼 하시오? 임자, 우리도 이참에 양반 한번 돼볼까나? 아유 단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계급이야 타고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양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계급은 타고나는 것. 그래서 내가 겪은 수모가 얼만지 임자도 잘 알지? 알다 마다요. 아이고 양반들 생각하면 이부터 갈린다니까.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존귀하게 대접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비천한 팔자. 양반만 보면 굽신굽신. 굽신 정합에 할 때면 엉금엉금 기어가고, 엉금엉금 기어가고 찾아가선 땅에다가 골을 받고 무릎으로 절을 했지. 무릎으로 절을 했지. 그만. 아이고 우리는 노산 이런 수모를 받고 살았다 이거야. 이놈의 양반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 양반이 고을에서 타먹은 환자를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이 도저히 양반을 지키지 못할 처지라네. 옳거니. 그렇다면 영감이?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 이거지.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돈은 넘치는데 권력이 없어 내가 한이었는데 이거는 필시 하늘이 준 기회? 아니야. 조상님들이 굽어 살피셨나? 아이고, 영감, 지난번 돈 왕창 들여 조상님들 묘 이전한 게 좋았나 봐요. 아이고, 역시 돈이 최고야. 임자. 우리도 양반 연습 좀 해봅시다. 부인. 아유, 왜 그러세요, 대가? 아, 양반처럼 부르니까 진짜 영감이 양반 될 것 같수. 임자. 아니지. 부인. 나 가난한 양반 댁에 가서 흥정 좀 하고 오리다. 다녀오시구려, 대가. 아이고, 대감이 입에 쫙쫙 붙네 그냥. 아니, 이게 다 뭐냐? 네. 예, 쌀 천석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쌀이냐 이 말이다. 네. 이 고을 양반댁에서 환자 천석을 갚지 못해 곤란하다 들었습니다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소인이 대신 갚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양반댁 쌀을 왜 네가 갚는데? 그 대충 짐작은 칸다만. 아니,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아이고, 군수님. 웬 쌀이더냐? 저 군수님이 총회하는 그 진사 양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은 인자 하나 가난하여 거울의 곡식을 천석이나 가져가 갚지 못했지. 그 환자를 이 부자가 대신 갚으러 왔답니다요. 네. 그래? 아니, 왜 네가 양반댁 재물을 대신 갚아주는고? 예. 그건 다름이 아니오라. 군수님,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아니, 자네는? 예, 겉으로는 양반이오나 가난한 소인이올시다. 그런데 자네 행색이 왜 그런가? 그러게 말입니다요.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짧은 잠방이를 입다니. 네. 행색도 그러하거니와 스스로 소인이라고 하다니. 자. 일단 일어나게. 어찌 이다지 낮춰 스스로 욕되게 하는가? 황송하오이다. 소인이 감히 욕됨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환자를 갚았습지요.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다니? 지금 쌀을 싣고 온 저 부자가 양반이 옳습니다. 소인의 빚을 갚아달라 허락하는 순간 소인은 이미 양반의 행세는 하지 않겠다 결심하였사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왜 보시오? 그렇게 약조 받고 한 건 아니라오. 조용히들 하라. 과연 군자로구나. 그대가 이 양반의 쌀을 대신 갚으러 온 부자인가? 예, 군수님. 부자요.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아이고, 황공하옵니다요. 황공? 저런 말은 또 언제 배웠노? 네. 그러나 그러나 그럼 양반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양반이라는 것은 사사로 팔고 사고서 정서를 해두지 않으면 송사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하여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군민으로 증인을 삼고 정서를 만들어 믿업게 하되 너는 거기에 서명할 것이다.
서명이라면 물건 사고 팔 때처럼 증서를 만들자. 그렇지. 하여튼 장사치라 계산이 빠르네. 네. 자자자, 이방은 젖살을 창고에 들여놓고 거울 안에 있는 양반들과 농공상 상인들을 모두 오라 하라. 아, 예. 그리고 진사 부자는 날 따르라. 거울의 양반과 농공상 상인들이 오기 전에 일단 증서를 만들어야겠다. 부자는? 예, 군수님. 오른쪽에 서고. 예, 군수님. 자, 진사는 아래쪽에 서도록 하여라. 예, 군수님. 자, 여기에 먹과 종이가 있으니 일단 증서를 만들어 보겠다. 너는 한자도 빠짐없이 적도록 하여라. 예. 일단 증서에는 날짜가 있어야 하니 날짜부터 적어보자. 오늘이 며칠인고? 건용 10년 9월이 옵니다. 호호, 건용 10년 9월이라 적었느냐? 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부를 테니 받아 적어보거라. 자고로 양반이란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예술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잘 들으시오. 양반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니. 예. 야비한 일을 끊으라 이거지요? 근데 양반들이 그렇게 했던가? 다음으로 매 오경만 되면 일어나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몰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 글을 웬다. 저기 군수님, 매 오경이면 새벽 3시에서 5시인데 그때 일어나 글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럼 양반은 그렇게 하느니라. 다음, 양반은 세수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해서 입내를 내지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여정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야 한다. 걸음을 느릿.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양반은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무엇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찧어요? 이것저것 뒤적뒤적 말란 말이오. 중간에 좀 끊지 마시오. 황공하옵니다, 군수님. 계속 하시죠. 양반은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을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분행이 양반의 어긋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에 나와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성주 정선 군수 화합 좌수 별감 증서. 아니, 부자는 그 밑에 지장을 찍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저기, 잠깐만요, 군수님. 이런 게 양반입니까? 그럼 양반이 이런 거지. 어떤 게 양반이냐? 지는 말입니다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이런 거라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애롭고 현명한 군수님, 부디 원하건대 저한테도 약간의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주옵소서. 너한테 이익이 있도록?
그럼 다시 작성하지 뭐. 자, 다시 적도록 하여라. 예.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괄시하랴? 예? 응? 왜 그러느냐? 어이, 계속 듣거라. 양반은 이웃의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휘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에이, 군수님, 잠깐만요. 아니, 왜 그러느냐? 아직 양반의 권리를 다 적지 않았느니라. 그만 두시오. 정말로 양반이라는 게 맹랑하구만. 저 소인 이만 물러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수님. 그럼 양반이 될 건지 더 생각해보고 오너라. 예. 저도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이보게. 왜 그러시오? 아니, 지장만 찍으면 양반이 되는데 왜 그냥 가시오? 난 양반이 신선인 줄 알았더니 들어볼수록 양반이라는 게 도둑놈이지 않습니까요? 아이고 참나, 자칫 그냥 도둑놈이 될 뻔했네. 양반이 도둑놈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요? 군수님이 일려준 양반이라는 게요, 구구절절 도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남의 소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다니요. 그리고 수염을 낚아채도 말을 못해요? 아니, 그게 도둑 아니고 뭡니까? 왜 이거 참나. 듣고 보니까 그렇구만. 그리고요, 천석은 그냥 가지시오. 그리고 다시는 양반이라는 말 입에 올리는 일 없을 테니까 이번 일 모른 척 해주시오. 에이. 허생전, 박지원. 허생은 한양 묵적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바로 남산 밑이었으니 우물 위에는 묵은 살구나무가 있고 쌀이문이 그 나무를 향하여 열려 있는데 두어 간 되는 초가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더라. 그러나 허생은 책 읽기만을 좋아했으므로 그의 아내가 남의 집 바느질 품을 팔아서 호구를 삼았더라. 하루는 아내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를, 아이고.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러 가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할 셈이요? 내 책 읽은 것이 아직 충분치가 못하외다. 그렇다면 어디 대장간이라도 가서 공장의 노릇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공장의 노릇은 원래 안 배웠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하면 장사는 할 수 있지 않소? 장사요? 아니, 미천도 없는데 장사는 어찌 하란 게요? 어떻게 하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밤낮으로 책만 읽으면서 오죽 배운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오? 그것뿐이요? 아깝도다. 내 책 읽기를 원래 10년을 기약하고 한 것인데 고작 이제 7년밖에 안 되었으니. 7년? 아이고, 어디 가시오? 여기가 한양 제1갑부 변시댁이요. 그렇소만. 행색을 보아하니 거지가 따로 없구만. 그런데 뭐 때문에 날 찾아왔소?
나는 집이 가난해 조그만 장사를 내볼까 하니 돈 10,000냥만 빌려주시오. 다짜고짜 찾아와서 돈 10,000냥만 빌려달라. 왜? 안 되겠소? 뭐 아니 된다면 한양 2번째 갑부댁을 찾아가리다. 저살은 좀 거짓골이지만 뭔가 모르게 풍기는 위험이 있네. 뭐 그럽시다. 여기 있어 10,000냥. 뭐 저래? 참나,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구만. 아니, 나으리, 지금 나가는 저 그지 아는 사람입니까요? 아니, 모른다. 아니, 그런데 10,000냥이나 주셨습니까? 척번이 거짓됩쇼. 네가 보기에도 거지 같더냐? 아이, 그러면 입쇼. 수술 빠진 허리띠에 뒷굽이 찌그러진 집신에다 새까맣게 그을린 도포에 콧물까지 묻어있으니 이 영락없는 거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이 근데 저런 거지한테 10,000냥을 주시다니. 그 이름은 물어보셨습니까요? 안 물어봤다. 예? 아니 이름도 안 물어보고 10,000냥을 빌려줘요? 그게 이유가 있느니라. 보통 남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신의가 있는 체 하면서 말을 되풀이하는 법인데, 저자는 비록 몸차림은 남루하지만 말이 간략하고 나를 바로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으니까 물질에 좌우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으로 봤느니라. 아니 그렇다고 10,000냥을 그냥 준단 말입니까요? 보아하니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적은 일은 아닐 터. 나 또한 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니라. 주지 않을 테면 그뿐이지만 이미 10,000냥을 준 바에야 이름은 물어서 무엇하리. 이보시오. 여기는 무슨 장터요? 그 경기도와 충청도의 접경지역 안성장이지 않소. 자네가 파는데 뭐요? 눈이 달렸으면 좀 보시구야. 그 대추하고 밤을 판다오. 여기 내가 자네의 대추하고 밤을 시가의 2배로 다 사줄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어이구,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아, 이걸 다? 그것도 2배로? 못 믿는 모양인데. 자, 여기 있는 밤하고 대추 다 하면 얼마요? 좋소. 10단냥이요. 그 딴소리 하면 경칠 줄 아시오? 10단냥이면 2배로 30냥을 쳐주면 되겠소. 자, 여기 있어. 이거 진짜네? 아이고 나리, 아이고 이거 소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 미안하면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아니 뭔지 말씀만 하십시오. 예. 여기 안성장에 있는 대추하고 밤, 배, 감, 귤, 추자를 시가의 2배씩 주고 다 사들여서 내가 정한 곳에다 옮겨주시오. 아니 그 대추, 밤, 배, 감, 귤, 추자를 그 모조리 사들이라고요? 안성장뿐이 아니라 전국의 밤, 배, 감, 귤, 추자까지 다 사주시오. 뭐 나도 사드리겠지만 이 시간이 없어서. 아니 뭐 값을 2배로 쳐주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만. 아니 전국의 대추, 밤, 배, 감, 귤, 추자를 그 모조리 사들여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차차 알게 될게요. 아이고 이유야 내 할 바 아니고 그 수고비만 좀 쳐주십시오. 예. 고맙소. 자, 지금부터 서둘러 주시오. 예, 그럽시다. 네, 거기 대추 장사, 밤 장사, 배 장사 그 다 나한테 파시오. 예. 이보시오 부인, 그 제사 준비는 아직 멀었소? 아유,
났습니다요. 아, 큰일이라니. 허생원 나으리 배고프겠소. 빨리 서두르시오. 아유, 그게요. 재물로 쓸 대추, 밤, 배를 살 수가 없어. 대추하고 밤배를 살 수가 없다니? 흔하디 흔한 과일이잖소. 몇 달 전만 해도 그랬는데 당신하고 허생원 나으리가 전국에 그냥 대추, 밤배를 다 싹쓸이해서 씨가 말랐나 봐요. 아유. 에이,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대추값을 10배를 쳐준 데도 없어요. 근데 대추값을 10배로 쳐준다고 해도 대추가 없어? 예. 저기 창고 안에 대추하고 밤은 썩어간다니까. 허생원 나으리한테 잘 얘기해서 몇 개만. 잠깐. 지금 대추값이 10배로 뛰었다 그랬어? 이 사람이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나 보네. 나으리! 허생원 나으리! 왜 그러시오? 아유, 대추, 밤, 배 이런 과일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 난리가 났다 하옵니다. 지금 과일값을 10배로 불러도 구할 수가 없답니다. 허허, 10배라. 고작 만냥으로 나라를 뒤흔들 수가 있으니 이 나라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구만. 예? 이 나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쇼? 아니었어요. 이제 과일을 팔아야 할 때가 됐구먼. 내일부터 지금까지 사들인 과일을 10배 가격을 받고 팔아주시오. 예, 알았습니다요. 이야, 생원 나으리는 진정한 상인이십니다요. 아이고, 이 2배로 사서 10배로 팔면 몇 배가 남는 거야.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어. 예. 가난하고 의탁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좀 나눠주시오. 예, 그럽시다요. 내가 이댁피원 시댁에서 만냥을 빌린 것이 벌써 5년 전이구만. 그동안 내가 번 돈만 해도 100만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10만냥이 남았으니 이제 이것만 갚으면 끝이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니시오? 변대감 좀 만나러 왔소이다. 우리 대감님을. 나으리! 아이, 누가 찾는데쇼? 누군데 날 찾는 게요? 혹시 나를 기억하고 계시오? 아니, 그대는 5년 전에 돈 10,000냥을 빌려간 그 사람? 기억하시는구려. 그런데 얼굴빛이 그 전보다 조금 더 낫지가 않으니 이리 실패를 본 것이오? 어허, 재물로 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것은 당신네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무슨 말이오? 자, 여기 10만냥. 10만냥이나? 내가 하루아침 줄인 것을 참지 못하여 글 읽는 것을 마치지 못하고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가만. 돈이 너무 많소. 내가 빌려준 돈 10,000냥에다 그간의 이자로 1,000냥을 쳐서 11,000냥만 받겠소. 당신은 어찌 나를 장사치로 보는 게요? 아이, 저 사람 이번에도 그냥 가버리네. 이봐라. 예. 범상치 않은 인물이 분명하니 어디 사는 누군지 따라가 보도록 해라. 예. 허생원 나으리 계십니까? 예. 누이신데 저희 집 나으리를 찾으시는지요? 예. 누가 왔소? 나요, 변씨. 이런 누추한 데까지 뭐하러 오셨소? 네, 실례 좀 하리다. 사는 게 좀 누추하오. 이거 받으시오.
내가 만일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과거에 100만 양을 버리고 이제 새삼스럽게 10만 양을 받겠소. 정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가끔 양식이나 대해주고 옷감이나 보내주면 일평생 족할 거외다. 그러리다. 네, 양식과 옷감을 보내주리다. 만에 하나 양식의 분량을 더하면 그건 내게 재앙을 보내는 것이니 명심하시오. 알겠어. 내가 허생원 댁을 알아보면서 허생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술을 가져오셨소? 그렇소. 자, 이만하면 되겠소. 자, 이보시오 부인. 그 술잔 좀 내오시오. 예.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에 100만 양을 벌 수가 있었소? 그건 쉬운 일이요. 응? 쉬운 일? 그렇소.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술에도 국경을 넘지 못하는 관계로 많은 물건이 나라 안에서 생산되고 또한 이것이 나라 안에서 소비되어 이 원리를 먼저 생각한 후에 만냥을 준비해야 하오. 술잔은 준비했지만 안주.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안주 삼으면 되지요. 예. 자, 그럼. 만냥을 준비한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좋다. 이 만냥으로 10가지 물건을 사들이는데 비록 한 가지에 실패를 해도 9가지가 퍼지게 되니 이것은 항상 이득을 취한 길이요. 허나 이런 건 소소한 장사치밖에 안 돼요.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 장사로는 대국상인 저리 가란데 소소한 장사치밖에 안 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육지에서 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독점하면 예를 들어 약의 재료 한 가지를 독점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 100가지 장사치가 모두 마를 것이니 이것은 백성을 도적질하는 길이 아니고 뭐겠소. 구세 사람이 나와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오. 알겠소. 나도 그 방법은 쓰지 않으리다. 구세 사람 중에도 나 허생원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오.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과 허생전을 만나보셨습니다. 연암의 작품 세계와 또 그가 작품을 통해 펼치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역사평론가 항정주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암집에서 양반전과 허생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짚어보자면 소설가 박지원의 작품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사회 비판 정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용후생의 실학 정신이 작품 전반에 이렇게 뚜렷하니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사회 비판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네. 그 이광수와 그 박용료, 갑신정변 중에 갑신정변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용료가 나눈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연도로 보면은 1931년 경이었는데요. 네. 이 잡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광수가 박용료에게 갑신정변이 추구한 근대 개화 사상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박용료가 답변한 내용 중에 박지원의 연암집을 읽으면서 자신들은 양반 사대부 사이를 공격하는 네. 어떤 평등 사상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박지원 선생의 손자가 박규수 선생이지 않습니까? 네. 박규수 선생 밑에서 이제 김옥균, 그리고 박용효, 서광범 같은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공부를 할 때 아마 이 박규수 선생이 연암집을 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독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양반전이나 호질이나 그리고 허생전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양반 사대부 사회를 공격하는 평등 사상을 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용후생의 어떤 실학 정신인데요. 이건 아마 그 유명한 열하일기에 아주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하일기를 보면은 그 굉장히 특이하게 벽돌이나 수레 또는 깨진 기와 조각이나 소예양간 돼지우리, 당시 청나라예요. 이런데 이렇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어떤 대상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주목하고 애찬한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소소한 것에서조차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어떤 풍요롭게 하는 부국안민 또는 이용후생의 어떤 이 정신을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참다운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박지원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후대의 정신적인 그런 영향들, 사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특히나.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렇다면 소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건 아마 허생전에서 허생이 꿈꾼 세상이 제 생각에는 박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꿈꾸었던 세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는 산업공상이나 양반 쌍놈이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어떤 평등사회. 그걸 꿈꾸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반 사회가 변화하고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면모들이 그 양반전을 보면 양반 사회 위선이나 어떤 도덕적 타락을 이렇게 굉장히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꽂히죠. 그리고 양반 사회의 어떤 거칠애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당시 조선 사회가 가장 천시했던 상공업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건 또 허생전에 드러나 있는 또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용적인 정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럼 이제 그 다른 하나는 부국의 꿈과 안민, 그러니까는 백성이 풍요롭게 사는 그런 어떤 꿈이 결합되어 있는 세상을 꿈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하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소수 권력층이 풍요로움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백성 대다수가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생전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허생이 변산의 도적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무인도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쌀 수천석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년이던 일본의 속주 장기도에 가서 그걸 팔아서 은 100만 냥을 거두었는데 그 은 100만 냥을 거둔 이후에 자기가 글 공부를 걷어치우고 세운 큰 계획의 일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은 재산을 무인도를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그 허생전에 드러났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박지원 선생이 꿈꾼 어떤 세상과 또 참다운 어떤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말씀 들어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한정주 선생님께서는 또 연암의 글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책도 내셨잖아요. 박지원 선생의 글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파격적이고 성각자적인 어떤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어떤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독창적이고 또 형식을 어떤 과감하게 이렇게 탈피한 그런 어떤 글쓰기를 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본인의 어떤 글을 통해서 드러낸 어떤 자신의 글을
그 글쓰기 방식이 있거든요. 네.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글이란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신의 뜻과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힘써야지 뭐 중국의 뭐 M 문장이나 또는 화려하게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는 어떤 문장을 꾸미는데 공력을 들이지 마라.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옛것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을 글쓰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창적인 글쓰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글의 소재나 표현이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열하일기에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반들이 즐겨 사용했던 어떤 글의 소재가 그림이나 어떤 글의 서화의 소재가 예를 들자면 뭐 매랑국죽 해가지고 사군자 같이 고상한 그런 어떤 대상들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써야만이 아름다운 글, 훌륭한 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부서진 기와 조각이나 벽돌일지라도 얼마든지 어떤 글의 소재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때 실용적이고 사실 백성의 삶과 밀착돼 있는 글쓰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독창적인 글쓰기와 맞물려서 실용적인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 와, 정말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대에 연암 선생 같은 분이 계셨기에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뭔가 기존의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듯이 요즘 시대에도 이런 연암 선생 같은 분이 다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역사평론가 한정주 선생과 함께 연암 박지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정주 선생의 책 조선 지식인의 글쓰기 노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공력은 두루 다니며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데서 자연스레 쌓이는 것이다. 두루 다니며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데서 이 글쓰기의 공력이 쌓인다고 했는데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에도 어떤 지혜를 주지 않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독서실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편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이계창, 진행에는 저 김경란이었습니다.